자, 이번 시간에는 자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재무상태표 관련된 서식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는데요. 모양이 이쪽이 자산이고요. 반대편이 부채, 그리고 자본이라고 했었죠. 자본. 제가 말씀드렸을 때 자본이 개인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순수한 내 거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걸 약간 말을 가다듬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순자산.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은 이제 자본이라는 건 뭐냐면 회사 소유의 주주들의 순자산이다. 순수한 내 거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요 자본이라는 것은 사실상 자산과 부채가 확정이 되면 그 결과물로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요. 예제가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3일에 현재 자산 상태, 재산 상태가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 자본은 얼마냐라고 돼 있는데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자산의 분류로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고 부채는 어떤 것 이런 걸 나눠보시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현금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현금은 분류상 자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매입채무는 부채고요. 토지는 자산, 차입금도 부채고요. 매출채권이 자산, 건물의 경우는 자산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자산 내역을 먼저 쭉 기재를 해보시면요. 현금 나와 있습니다. 현금이 얼마냐면 6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입채무라고 해서 100만 원. 토지가 14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냥 편의상 0, 3개를 갖다 이렇게 길게 쓰고 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입금이 130만 원. 이어서 매출채권이 45만 원. 마지막으로 이제 건물이라고 나오죠. 건물이 얼마냐면 200만 원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다라고 했었으니까요. 여기가 자산이 되는 것이고요. 이쪽이 부채. 그렇다면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니까요. 여기에 자본이 들어갈 거다라는 겁니다. 자본.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은 여기서 순재산, 순자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본의 금액은 얼마냐라고 하면 215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215만 원. 계산을 한번 직접 다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라는 것이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것인데 작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맞춰서 작성을 하라라는 겁니다. 먼저 보시면 구분 표시라고 돼 있어요. 구분 표시. 작성 기준에 보시면요. 구분 표시. 이 구분 표시라는 건 뭐냐면 자산 같은 경우는요. 둘로 나눠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부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동과 비유동. 반면에 또 자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5가지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라는 거예요. 유동과 비유동. 부채 역시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누고요. 자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양하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냐면 자본금이 있고요. 자본잉여금, 자본조정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이 있고 이익잉여금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는 거죠. 다시 자산은 유동자산 같은 경우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누고요. 비유동 같은 경우는 유형자산, 그 다음에 무형자산, 그리고 투자자산,
무형자산, 그리고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을 갖다가 구분 표시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재무제표를 갖다가 작성한다라고 하면 보다 항목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구분을 하라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교재 보시면은 구분 표시 원칙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회계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공부하신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은 어디냐면 당좌자산에 뭐가 있고 재고자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부 사항까지 전부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거 좀 지금 내가 공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걸 전부 다 외운다는 게 쉽지 않은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이 사항이 바로 기억이 돼서 전부 다 기계처럼 암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의 공부를 하시고 다른 방향으로 더 뻗어 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금방 외워지진 않았었거든요. 자, 이걸 외우기 위해서는요. 수십 번, 어떤 경우는 이제 수백 번 봤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외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보통의 경우는 만약 여러분이 축복받은 경우다라고 하면 금방 암기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보통의 경우는 여러 번 봐야 됩니다. 여러 번이라는 것은 거의 수십 번, 한 30번 정도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보시는 게 여러분에게 보다 선명하게 기억을 오래 유지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요. 총액주의라고도 나옵니다. 총액주의. 총액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자산과 부채, 자본을 표시할 때 우리가 총액으로 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 총액 표시 같은 경우는요. 서로 자산과 부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상계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회사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자산으로서 예금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금융권의 부채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자산으로서 예금이 1억 원이 있고요. 부채로서 돈을 갖다 빌린 차입금이 있는데 이게 4천만 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A라는 은행에 예금 한 1억 원이 있고 B라는 은행에 4천만 원의 빚이 있다라고 하면 두 개를 퉁쳐서 표시할 때는 순수하게 자산 6천만 원 이렇게 표시하는 거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퉁쳐서 6천만 원 있습니다라고 해서 표시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총액으로 표시하지 않고 순액으로 했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처럼 사람이 어떤 회사를 바라볼 때 오해가 생기기 쉽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시면 순수하게 6천만 원이 있는 경우와 제가 1억 원의 예금이 있는 상태에서 4천의 빚이 있다라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경우는 그게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 금액 단위가 점점 증가하면서 커진다라고 하면 이로 인해서 회사의 죄송합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를 바라보는 시각은요 왜곡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단위로 해서 계산하시면은 100억이 예금이 있고 40억이 빚이 있다라고 하면 퉁쳐서 60억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액으로 표시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순액으로 표시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회계의 정보의 유용성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빚이라는 것은 사실상 내가 갚아야 되는데 여기 갖고 있는 자산의 예금이 언제나 이걸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빚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적절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자산 항목과 부채 항목 간의 상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 게 어떤 거냐면 당조예금이 있습니다. A기업이 있고 당자처월에 B이 있을 때 서로 상계를 해서 순액만 표시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좌 예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의미를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이 당좌예금은요 약간 독특한데 일반적으로 개인 차원에서는요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것은 실제 잔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행과 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칠 수 있는 거죠. 그런 기능을 해요, 얘가.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서 당좌
월이라고 해요. 당좌 차월. 마이너스 통장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좌 예금 관련했을 때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 인출할 때, 돈을 찾을 때 반드시 수표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표를 발행한다는 것은 그 돈의 흐름에 대해서 통제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수표를 발행해서 뭔가가 나간다는 것은 결국 수표의 최종적인 금액과 도장을 확인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라고 하면 회사의 대표가 되겠죠. 뭐 규모가 크다라고 하면 경리 담당 이사라든지 이런 부장들이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돈에 대한 통제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도장을 적절하게 찍지 않으면 그 수표를 갖다가 제시하더라도 돈으로 바꿔주지 않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돈으로 찾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출할 때 수표를 발행한다는 이런 특징적인 예금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